반갑습니다. 2015년도 중앙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논술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처음 딱 보면 이게 무엇에 대해서 쓰라는 소린가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주제 자체가 좀 낯설기 때문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중앙대는 주제를 조금 어려운 주제를 주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주제와 관련지어서 각각의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의 특징,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논제를 보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앙대 논술 문제의 특징을 한번 보죠. 중앙대는 세 문항이 나옵니다. 1, 2, 3 세 문항이 나오고요. 총 1500에서 1600자 정도. 1번 문제가 550에서 570자 사이, 2번도 550에서 570자 사이 정도를 요구하고요. 3번은 조금 글자 수가 작죠, 그죠? 400자에서 한 450자 요 정도 요구를 하는데요. 글자 수는 대략 합치면 맥시멈 한 1600에서 1650자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문항을 놓고 보았을 때 2시간을 주는 데 있어서 세 문항을 쓴다라고 하는 건 실제 크게 시간상 빡빡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분배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게 조금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논술 문제는 인문사회 계열과 경제경영이 조금 다릅니다. 인문사회는 언어 논술이 3문제 나오고요. 경제경영은 1, 2번은 언어 논술이 나오고 3번은 수리문화 문제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중앙대는 환경통계에서 많이 나왔고요. 예전에는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도 전부 다 수리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수리 문제는 경제 경영만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형태나 특징은 사실 중앙대가 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해 논술 문제를 준비할 때 단순히 올해 문제만 아니면 최근 문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 한 2008, 2009, 2010년도 요때쯤 문제를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제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대학도 학생들의 특징들을 잘 알거든요. 공부하는 패턴들을. 가장 최근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최근의 문제들은 어떤 형식이나 유형의 유사성은 강할지 모르나 그와 유사한 주제들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올 만한 주제들 혹은 비슷한 어떤 주제들은 옛날 논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자, 중앙대 논술 문제의 어떤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주제가 조금 낯섭니다. 주제. 예를 들어 이번에 올해 보는 문제는 여기 칠판에도 제가 미리 써놨지만 기억의 역할이죠. 대상의 인식. 나왔던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상의 인식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라. 대상의 인식? 우리는 맨날 인식하지 마. 이런 주제 자체를 꼼꼼하게 사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차이를 대하는 방식. 관계 맺음의 방식. 이런 주제들이 중앙대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주제들을 좀 낯선 주제들을 어떻게 제시문에 있는 언어로 이해하는가, 제시문에 나타나는 언어로 요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시문이 그럼 쉽냐? 제시문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 따라서 주제가 낯선데 이 주제와 제시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 승패가 나겠네요. 그죠?
낯선 주제, 제시문의 어려운 제시문, 이해가 잘 안 되는 제시문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덧붙여서 중앙대는 자주 문학 작품을 냅니다. 시나 소설.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논술 문제에서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이나 시가 나올 때 혹은 동양 고전이 나올 때입니다. 도대체 이런 메타포, 상징, 은유들을 학생들이 읽어내는 연습들, 즉 스스로 읽어내는 연습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나 소설 이런 게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독해해 나갈 것인가, 이게 연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할 때 무슨 열심히 미친 듯이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 어려운 제시문들, 이전에 나왔던 어떤 기출 문제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문제의 특징은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 특징만 봐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는 감이 잡히죠. 대비법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비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1차적으로 주제가 어렵습니다. 자, 논술 문제에서 나오는 주제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어떻냐? 논제 안에 이런 주제를 딱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던져줄 때도 있지만 기출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주제가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자, 주제를 줄 때와 안 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제를 줄 때는 뭔가 제시문만 읽어서 그 주제를 학생들이 포착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주제를 주는 겁니다. 논제에 힌트가 되는 거죠. 주제가 없을 때는, 주제를 논제 안에 이렇게 제시하지 않을 때는 논제 안에, 제시문 안에 제시문을 꼼꼼히만 읽으면 그 주제를 찾기가 쉬울 때 이렇게 주제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라를 한 편에 완성된 글로 요약하시오, 정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무엇과 관련해서, 대상의 인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나다라, 이렇게 주제를 줄 때가 있고 그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주던 주지 않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대학에서 나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 사고 하게 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주제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 만약에 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주제를 내가 명확히 찾아내는 것. 그래서 주제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포착, 개념적으로 규정. 그게 도대체 뭔가, 이런 과정이 글 안에 조금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글 쓰는 사고 과정에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첫째로 이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제를 이해하도록 제시문을 읽어야 돼요. 주제를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시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식. 이게 무슨 뜻이지? 가제시문은 논제에 들어있는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즉, 이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대상을 가나다라는 어떻게 또 다르게 설명하는지를 구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해하는 것과 독해를 하는 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1번, 3번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제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자,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하는 건 모든 대학에서 필요한 거죠.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글을 안 쓰면 어떤 대학도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여기다 썼냐? 중앙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패턴이 아주 엄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비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면 중앙대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우리 학교는, 중앙대는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글을 채점을 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채점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논제 요구에 맞춘 연습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딱 보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것, 글의 구성이 거의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문제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써라 라고 요구할 때 대학이 요구하는 것,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 떨어지는 것, 딱 떨어지는 것, 그리고 서론에서 제시한 이야기가 본론에서 얼마나 숨이 일관하게 적용됐는가,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자기가 답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 이걸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었을 때 점수를 준다, 가점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서 글을 써야 됩니다. 즉 그냥 다른 대학에서 묻는 말에 답할 때 조금 자유도가 있었지만 중앙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패턴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연습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와 독해를 정확히 해서 그걸 대학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소화해내서 쓴다면 중앙대에 대한 어떤 논술 대비는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논술 준비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논술 준비는 일단 하루에 하나씩은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반드시 써보시고 대신 학교에서 별일 안 하잖아요. 분석을 해보세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쭉 검토를 해보면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쓸까? 무엇에 집중하면서 주제와 그 주제에 담고 있는 제시문의 어떤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한 것들을 점검하고 분석한 것들을 학교 측에서 제시한 가이드북과 대비해보고 예시답과 대비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수업을 들으면서 모르는 건 선생님들한테 질문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비법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논제를 보고 논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며 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대 논술 문제를 보면요. 일단 논제 안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대학들 많죠. 그러나 이 기억의 역할이란 우리가 평상시에 기억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즉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한 낯선 주제들을 툭 던져놓고 학생들한테 생각을 시킨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익숙한 주제를 던져놓고 사고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익숙한 주제는 아이들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배경 지식으로 풀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낯선 주제는요. 이건 학생들이 낯선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낯선 주제를 던져주면 아이들의 사고력을 측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을 독해하는 걸 보면 이 학생이 진짜 독해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 채점을 해보면요. 채점의 스펙트럼이 중앙대는 의외로 넓게 분포되어서 나옵니다. 즉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논제를 한번 보면요. 가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을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라. 자, 중요한 개념어가 들어있죠. 논제 안에. 그러면 기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어가 딱 나오면 가나다라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기억의 역할이 가에서는 기억의 역할이 즉 이런 중요한 개념어 키워드 논제에 들어있는 주제를 항상 주어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글이 선명해집니다. 알겠죠? 1차적으로 가나다가 기억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그러면 그 포착이 되고 나면 차이를 쓰라고 했잖아요. 차이. 그러면 그러한 기억의 역할을 이렇게 차이 나게 보는 이유가 뭔가를 따져볼 수도 있겠네요. 자, 또 봅시다. 기억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시문을 여러 개 주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성균관대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의 역할이라는 어떤 특정한 범주가 있죠. 가급적이면 가나다라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될까요? 딱 이렇게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뭐 기억의 역할을 뭐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기억의 역할을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딱
정확하게 4등분으로 나누어진다면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죠. 성대는 이런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중앙대도 이런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써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서봉결이 정확히 드러나야 되고, 그 차이가 어디에 드러나야 되나요? 자, 가에서는 뭐 기억의 역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 이런 기억의 역할이 나왔을 때, 서론을 쓸 때 대부분 학생들 기억의 역할에 대해서 가나다라는 차이가 난다. 요건 하나만 한 얘기죠. 기억의 역할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 기억의 역할을 뭐 인간의 어떤 뭐 본성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즉 가나다라를 전체 묶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개념으로 딱 잡아주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또 다른가. 이런 식으로 쓴다면 확실하게 변별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본론에 쓰면 되죠. 내용을. 그죠? 기억의 역할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가는 이런 내용, 나는 이런 다른. 그래서 결론. 어떤 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차이를 결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자, 학교의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쓰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조건 쓰고 사고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채점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덧붙여서 학교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차이를 쓰라고 했잖아요. 차이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요거가 다른데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다르다. 요런 식으로 비슷한 성질, 비슷한 범주,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묶었을 때 학교에서는 가점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차이를 드러내는 건 이렇다 내용의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어떤 범주를 명확히 잡아서 차이를 드러낼 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 차이를 이렇게 묶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3개랑 하나랑 묶어도 됩니다. 어찌됐건 묶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가점의 요소로서 좋은 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즉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중간대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에는 맞지만 사고가 보여지지 않는 글보다는 형식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여러분의 사고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마바의 논지를 토대로. 마바의 논지를 토대로. 마바 그러면 논지라고 하는 건 그냥 주장과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이런 형태의 주장과 근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쓸 때는 뭐 한 문장, 두 문장, 주장 한 문장, 근거 한 문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짧게 쓸 때는 그냥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한다 라는 형태로 논지를 쓰시면 됩니다. 토대로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하바를 토대로 정확하게 무엇을 토대로 했는지, 논지의 어떤 부분을 토대로 했는지가 이 논지에서 핵심되는 주장과 근거를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전체 주제와 관련된 어떤 개념어를 명확히 잡아서 토대로 해야 될 개념어를 가급적이면 분명하게 설정한 다음에 의식적으로 쓰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사회학습법.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는 어떤 학습법이 나타난다라고 개념화를 해야죠. 그렇죠? 자, 이런 논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회에 나타나는 뭐 암송의 학습법, 암기하는 학습법은 현대사회에서 뭐 갖는 한계와 효용, 뭐죠? 한계, 효용, 장점과 단점이네요. 그냥 장단점을 서술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바를 토대로 했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마를 토대로 했을 때 사회학습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어떻고, 바를 토대로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떻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마가 장점으로 연결되고 바가 단점으로 연결되고, 즉 논제를 보는 순간 이런 형태의 어떤 구성들이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구나를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생각을 토대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논제는 논제대로, 논제를 딱 보는 순간 글의 구성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논제를 조금 더 보시면 현대사회에서 논술 문제에서 이런 현대사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대라는 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따라서 여러분들은 과거와 대비하여 현재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현대사회에서 그럼 다른 사회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지금 논제 안에 이런 현대사회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시간적인 흐름 순서에 따라 과거에는 이런 암기하고 주구장창 외우는 공부가 필요할지 모르나 현대사회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문제의 관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현대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가 뭐냐,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징들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고 그런 특징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떤 한계, 어떤 효용이 있다가 연결돼야지 이게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마바가 어떻게 현대사회랑 연결될까 이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게 좋겠네요. 자, 1번, 2번은 상경도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상경도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1번, 2번은요. 3번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오죠. 3번. 3번이 인문계열은 이게 언어논술 문제가 나오지만 상경계열은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경계열을 보는 친구들은 3번 문제를 보시고 수리 문제가 뭔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후다닥 먼저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 배분하기가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3번 문제를 아무리 봐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 그럴 때는 언어부터 푸셔야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아의 논지. 아의 논지. 논지 나왔네요. 그죠? 논지. 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주장, 어떤 판단을 하는가. 어떤 그 이유나 근거에서.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라고 했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학생들이 참고하여 고려하여 토대로 그냥 적당히 생각하는 요약 정리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토대로 고려하여 바탕으로 참고하여 이걸 그냥 적당히 요약 정리하듯이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써먹어야 될 개념을 찾는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아예 뭔가 중요한 말, 개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의 메커니즘, 영웅 만들기의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라.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뭔가? 라에 나타난 이거 어떻게 규정을 해주셔야죠.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은 라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 어떤 특징,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아의 논지에 따르면 아의 논지를 고려했을 때 알겠죠? 즉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문제점과 R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매치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글을 쓸 때 학생들의 특징이 R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쭉 요약합니다. 요약하며 R을 요약하죠. 이것에 근거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나의 영웅 만들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요약과 뒷부분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안 드러나요. 변별은 어디서 될까요? 여기서 됩니다. 그죠? 즉 아에 나타난 어떤 개념, 어떤 사고의 과정과 나의 문제점이 어떻게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서술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중앙대 논술 문제를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서술하라, 한계와 효용을 쓰는 문제점을 서술하라. 자, 1차적으로 제시문의 명확한 독해가 관건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은 글자 분량이 550에서 한 550에서 570자 정도 되고요. 3번은 글자 분량이 조금 더 적은데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글자 분량이 조금 긴 문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사고를 명확하게 드러낼까
내가 어디서 조금 변별될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글자 분량이 조금 적은 데는 딱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도록 답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앙대 논술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주제 자체가 정말 낯설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감이 잘 안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앙대 논술 문제 쓸 때는 첫째도 둘째도 이 주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쓴다, 연습한다, 공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2015년도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